답은 이겁니다. 아직까지 미정의 상태다. 즉,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국가가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 4차 산업혁명을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현실과 가상, 인간을 중심으로 4단계로 12가지 기술이 융합하는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이스트 교수로 있는 이민아 다시 한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가.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해서 4단계로 12가지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술이 만든 초생산 혁명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누림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 문제죠. 자, 경제사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과학기술과 더불어서 세상을 순환시키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이 경제사회 문제는 세 개의 화두가 있죠. 자, 첫 번째 화두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생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 화두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가. 우리 그림을 보고 할까요? 자, 이 세상은 뭐 어렵게 볼 거 없어요. 물건을 만드는 과정과 물건을 소비하는 과정이 균형을 만들면은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 많이 만들고 잘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만드는 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혁신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은 젊은 친구들이 나도 할래. 그리고 막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반대로 수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쓸 돈이 있어야지 수요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복지의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여기서는 생산에 따르는 수요를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혁신에 비례해서 우리가 보상해주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양극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혁신하지는 않잖아요. 예, 혁신은 소수가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양극화로 가죠. 반면에 우리가 모든 분배의 문제를 공평, 평등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합니다.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는 지난 250년 동안에 실험을 해봤죠. 어떻게 되나? 봤더니 둘 다 아니더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숙제가 나옵니다. 바로 생산을 하는 사이클과 순환을, 소비를 하는 사이클이 두 개가 각각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두 개를 연결하는 과정을 잘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제가 4차 산업혁명이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경제사회혁명의 구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선순환 융합 상생 모델입니다. 아, 여기가 상생 방송이죠. 예. 그래서 융합 상생 모델로 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 인류가 만들어갈 숙제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은 소위 평등하거나 아니면은 공평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건 두 가지 중요한 패러다임이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잘 되게 해야 되는 일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지 거기에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겠죠. 예. 그래서 국가는 혁신을 촉진시켜줘야 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 성장의 대가로서 국가에 필요한 세금을 열심히 많이 내줘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돌아가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단계, 우리 일자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욕망이 일자리를 만든다예요.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요? 욕망이 만들어요. 기술이 만들어요? 아니에요. 일자리는 욕망이 만듭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최근 들어서 많은 겁주는 기사들을 봤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모든 미래 직업의 63%는 사라질 것이다. 63% 사라진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700만 개의 일자리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가트너 그룹에서는 전체 일자리의 3분의 1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바뀔 것이다. 우리 겁주고 있어요. 그런데 겁먹지 마세요. 항상 무당하고 그 다음에 소리 예측기관, 컨설팅 기관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똑같습니다. 사람 겁주는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 진짜 그런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줄일까요? 여러분들 줄인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겁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보면은 지난 250년 동안 인류는 끝없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1811년에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부터 시작해서 1961년에 타임즈가 만든 오토메이션 잡리스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람들은 일자리가 기술로 인해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검증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어랍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대공황은 뭐지? 대공황은 기술 혁신이 아니었어요. 그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된 거였습니다. 기술은 일자리 줄인 적이 없습니다. 자, 기술이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면은 그럼 도대체 뭐냐?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냈어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일자리는 사라져 왔습니다. 80%에 달하던 농업 일자리가 2%로 줄었어요. 근데 2%로 줄었지만은 그 일자리는 뭐로 갔느냐? 공장, 제조업, 서비스 이렇게 다 이동한 거예요.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늘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냐가 아닙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질문은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일자리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사람들 걱정이 이겁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혁명에서 일자리 만들어지는 건 이해가 돼. 왜? 1, 2차 혁명에서는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3차 혁명에서는 서비스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4차는 도대체 누가 만든다는 거야? 대부분 일자리는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은 이제 일자리 없이 그냥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옥스퍼드가 얘기하고 가트너가 얘기하고 다보스가 얘기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을 포함해서 이러한 경제 구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자리는 기술이 만든다고 착각을 합니다. 1차 산업혁명 기계, 2차 산업혁명 전기, 3차 인터넷 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경제란 것은 공급과 수요의 순환 과정입니다. 기계혁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건 왜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생존의 물질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2차 혁명, 전기혁명은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욕망 때문에 세탁기, 냉장고가 나온 거죠. 3차 혁명은, 인터넷 혁명은 인간의 연결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켜 준 겁니다. 인터넷 혁명으로 인간은 늘 이제 연결될 수 있게 됐어요. 사회적 귀속감이 생겼습니다. 4차 혁명은 소위 인공지능과 12기술의 혁명이에요. 기술은. 그렇지만 이것이 어디서 어떤 인간의 욕망이 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가, 이게 소위 학자들한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초보적인
인간 욕구에 대한 학설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죠. 자, 욕구 5단계설 뭐 다 들어봤죠? 예. 자, 1단계 생존의, 2단계 안정, 3단계 연결, 사회적 욕구, 4단계 명예, 자기 표현, 그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차, 2차 혁명은 물질과 소위 생존의 단계, 그 다음에 3차 혁명은 연결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겁니다. 4차 혁명은 바로 여기에 있는 4단계를 충족시킬 혁명이 될 것이다. 그것이 뭐냐? 자기 표현의 욕망입니다. 명예욕이에요. 이제 4차 혁명으로 가면서 인간들은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SNS에 글을 올립니다. 왜 올리죠? 남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건 나한테 도움이 돼? 아니죠. 그냥 자기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톡에 올리고 다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나를 표현하는 것들이 소위 뿌띠셀럽이라고 요즘 나만의 작은 소위 향유를 하죠. 그리고 작은 물건이라도 고급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해요. 소비가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4차 혁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5차 혁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아 실현의 욕망입니다. 이 자아 실현의 욕망이 바로 두 가지 겹쳐지는 거죠. 자기 표현의 욕망, 자아 실현의 욕망.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요, 1, 2차 물질의 혁명은 불행하지 않게 하는 혁명이에요. 3차 혁명은 우리를 연결시키는 혁명이었습니다. 4차 혁명은 불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나를 실현하는 거 행복하기 위한 혁명입니다. 불행하지 않은 것과 행복한 것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불행은 외부에서 와요. 행복은 내부에서 나옵니다. 불행은 편하면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은 편하면 사라집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혁명입니다. 이 새로운 혁명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자리는 소위 인공지능, 로봇, 데이터 애널리스트 이런 소위 최신 첨단 기술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의 일자리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기존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어떨 것 같아요?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줄죠. 아니, 로봇 만드는 사람이 한 명 생기면은 기존의 일자리 10개 이상은 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말이죠. 기술의 일자리는 일자리 늘리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일자리를 줄이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지죠? 바로 소위 수요 증가 일자리. 이것이 바로 자기 표현 소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 여성분들은 다 꿈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만을 위한 코디를 꿈꿉니다. 어때요? 자, 나를 위한 코디가 있었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있었으면 좋겠죠? 예? 그러면 나도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워질 것 같죠? 실제로 그럴 거고. 왜 못할까요? 비싸니까. 아니, 전속 코디 두르면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전속 코디를 쓸 수 있다. 쓰시겠어요? 쓰죠? 안 할 이유가 없죠. 아마 남성분들도 쓸지도 몰라요. 예. 이것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나의 모든 생활 패턴, 평소의 습관 이런 것을 인공지능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소위 내비게이터의 지도를 맞춰주듯이 소위 개인의 코디를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도 일부 개입해야 돼요. 이것을 제가 인간과 사람, 인공지능이 융합된 융합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뭘 원하느냐? 나를 위한 맞춤 미디어를 원해요. 아니, 내가 언제 거기 있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디어를 나한테 맞는 것만 다 모아가지고 나는 연예기산 싫어하고 스포츠 기산 좋아하지만 그것도 야구는 좋아하고 축구는 싫어하고 그러면 나한테 맞는 것만 골라서 나한테 보여달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해줄 데가 없어요. 비싸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소비의 경험이 개인화되는 겁니다. 개인화된 경험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다양한 서비스가 나타납니다. 이제 미래 일자리는 일자리 종류가 지금 전 세계 일자리가 대략 30만 개 정도로 생각해요. 종류가. 이것을 앞으로는 1000만 개 이상 종류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는 개인이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간은 어떤 인간의 역할이 필요할 것인가? 저는 놀면서 일하는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인간은 놀면서 일했어요. 일과 재미가 합쳐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업, 소위 산업혁명 이전에는 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근데 분업화가 이루어졌어요. 난 뭐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루 종일 핀만 깎아요. 나는 하루 종일 이 컵만 닦아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이것은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받고 나서 그것을 일이 끝난 다음에 그 돈을 소비를 합니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돼요. 분업이 돼서 일과 재미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과 로봇이 합니다. 그러면 반복되지 않는 일은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럼 반복되지 않는 일을 하는 인간은 일과 재미가 통합됩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호모 파베르, 만드는 인간과 호이징거가 얘기한 호모 루덴스, 놀이의 인간, 이것이 합쳐진 인간상이 미래의 인간상이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산업혁명 이전의 우리의 인간상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인간상을 제가 호모 파베르와 호모 루덴스의 합친 용어, 호모 파덴스란 용어를 만들었죠. 뭐 쓰거나 말거나 마음대로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우리의 생산과 소비가 이제 일대 변화를 일으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는 자가 생산을 했어요. 자가 생산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무나 생산성이 낮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일일이 옷감을 내가 짜가지고 내가 옷 만들어서 내가 옷 지어 입고 얼마나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산업혁명이 와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니까 생산의 효율성이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우리 아담 스미스 얘기하잖아요. 핀을 분업화시켰더니 생산성이 무지하게 올라가더라. 재미는 없어지지만. 자,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갔는데 대신에 문제는 뭐냐?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다 보니까 여기서 수요 공급이 안 맞아요. 이걸 맞추기 위한 계획경제, 공산주의 계획경제는 실패했어요. 시장경제 맨날 틀립니다. 그러니까 틀리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소위 말하는 악마의 맷돌이 돌아갑니다. 악마의 맷돌이라는 것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간단하죠. 내 거 내가 만들어 쓰면 돼요.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저효율이니까. 내가 내 거 만들어 쓰려면 이 컵을 내가 혼자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컵 만들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터넷에 있는 소위 컵 디자인이 모여있는 사이트에서 싱기버스나 셰프웨이 같은데 그런 게 수백만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딱 디자인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이걸 내 PC에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3D 프린터에 걸면은 요게 나와요. 이거는 고효율입니까? 저효율입니까? 어마어마한 고효율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효율이에요. 왜냐하면 이 컵이 제조 단계를 거쳐서 유통을 거쳐서 나한테 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다운받는다, 3D 프린터 깎는다, 내가 쓴다. 고효율의 자가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물 한 컵 마시고. 이런 고효율의 자가 생산이 컵만 가능할까요? 옷,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집니다. 우리 청정 야채를 보세요. 내가 청정 야채를 먹기 위해서 저 시골에서 만들어진 야채가 새벽같이 가락시장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식탁까지 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내가 그 야채들을 키우고 싶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키우는지 내가 몰라.
두 번째는 내가 그때그때 먹고 싶은 게 달라. 이 문제를 아까 아마존이 예측하잖아요. 그리고 야채 어떻게 키우는가? 야채마다 그 키우는 종류, 방법이 다 다른데 누가 알려줘요? 알파고가 알려주면 돼요. 내가 일일이 다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음악, 미술, 문학,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식량 모든 분야에서 자가 생산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느냐? 똑같은 제품이 아니고 공장에서 찍어낸 건 제품이죠. 내가 혼자 만든 건 작품입니다. 작품을 거래하는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영어로 etsy.com, etsy.com. 지금 기업 가치가 수조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장들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 이전으로 우리 인류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고효율의 효과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게 따로 있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붓글씨 쓰는 거 잘하고. 그런데 내가 기업에 취직해 보세요. 내가 붓글씨 쓰는 것만 가지고 나를 써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붓글씨 쓰는 게 필요한 데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을 텐데 내가 그거를 항상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찾을 수 있다면 굳이 내가 못하는 일을 하면서까지 취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 자기가 가진 역할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진 최고의 역량을 그때그때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소규모 밴드가 그렇게 하고 있죠. 소위 미국의 소규모 밴드를 긱이라고 합니다. GIG. 이 긱은 뭐 드럼 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그때그때 모여요. 자, 대전에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쳐요.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저기 부산으로 가고 싶어요. 나는 광주로 가고 싶어. 각각 흩어져요. 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각 흩어져요. 그래서 그 동네 가가지고 또 내가 들어갈 팀을 금방 찾습니다. 이게 사회가 다 촘촘히 연결된 구조에서는 가능해지죠. 이래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긱 이코노미. 프리랜서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가는 거죠. 직업은 사라집니다. 업이 남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업이 남고 내가 제일 잘하는 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세상은 발달하는 겁니다. 미국은 2020년이 되면은 이런 긱 이코노미가 전체 경제의 43%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바뀌는 세상에서 미래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일자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내 일자리 없어질까? 그래서 미래 일자리의 10%는 기술의 일자리다.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해집니다. 저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는 맞춤 코디를 하고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맞춤 저널리즘을 만들어주고 이런 O2O 서비스를 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게 긱 이코노미죠. 여기에 내가 만들어 쓰는 세상이 만들어지죠. Do it yourself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 거버넌스. 거버먼트가 아니에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먼트는 통치라고 번역합니다. 소위 제일 높은 사람이 있고 그 낮은 사람들이 있고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이게 거버먼트예요. 거버넌스는 협치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거버넌스 구조를 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도 일자리가 남죠. 그건 뭐냐? 이제는 뭐냐? 놀이와 문화의 업이 최대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죠? 이 놀이와 문화의 업, 인간의 욕망, 이거를 충족시키는 게 최대 산업이 되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보죠. 4차 산업혁명의 1차 혁명은 초생산, 기술혁명. 2차 혁명은 소위 분배혁명입니다.
이 분배혁명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에는 소위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전 세계 생산량은 적어도 4배가 증가할 것이다. 자, 지금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총량이, 재화의 총량이 4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세상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세상일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세상일까요? 어떤 세상일까요? 바람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바람직한 세상이 되죠. 지금보다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특정인은 무지하게 많이 가져가고 우리는 지금보다 별로 좋아지는 게 없다. 배가 무지하게 아픈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사회의 의사결정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보면 지난 20년간 분배 구조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상위 10%의 소득이 29%였던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상위 10%가 48%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굉장히 OECD에서 분배가 잘 되는 나라에서 이제는 OECD에서 미국 다음으로 분배가 악화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25년 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없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배가 벌어졌어요.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회의 제도를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난 20년 사이의 변화예요.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위 48%로 늘었는데 저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상위 10%는요 조직이 돼 있어요. 하위 90%는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게 맨날 가서 촛불 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더군다나 우리는 분배 문제를 놓고 보면 1차 분배는 이거예요. 내가 일해서 얻는 소득입니다. 일해서 얻는 소득이 이 그림에서 보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평등한 나라는 없어요. 1차 분배는 다 불평등합니다. 일해서 얻는 소득이 평등한 나라는 발전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누가 더 열심히 혁신할 거예요. 일해서 얻는 소위 1차 분배는 늘 불평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조세를 통해가지고 그 갭을 줄여줍니다. 이게 인류 국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차 분배의 불평등을 줄여 들어가도록 2차 분배가 나서는 건데 대한민국은 OECD에서 2차 분배 조정이 제일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국가 경쟁력을 우리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제도의 경쟁력은 재작년 74위에서 이제는 82로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78위에서 86위로 하락해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정부의 투명성은 133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누가 들고 나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이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 성장 정책을 가져갑시다. 그리고 기업의 규제를 풉시다. 이러면은 그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분배를 악화시킬 것 같은데 폐기. 그 다음에 서민들을 잘 살게 해줍시다. 해가지고 분배 정책을 들고 나오면 그거 성장을 저해할 것 같은데 폐기. 그래서 우리 모든 정책이 다 폐기되고 있어요.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서 소위 팔러가는 당나귀처럼 뒷걸음 쳐버린 겁니다. 이 구조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 발전의 양대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융합 창조의 사이클과 상생 발전의 사이클이 합쳐져야 됩니다. 부를 만드는 것과 부를 분배하는 것. 자, 부를 만드는 건 뭐예요? 혁신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 기업이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업을 적대시해서는 안 돼요. 대기업을 적대시해도 안 됩니다. 대기업이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잘 분배해가지고 여기에 소위 공정성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대기업에 있는 직원은 소위 파견업체 직원보다 2배의 급여를 더 받느냐? 이거 잘못된 거죠. 생산성에 비례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분배를 위한 거버넌스 문제예요. 이 거버넌스 문제는 의사결정 어떻게 하느냐 문제예요. 의사결정하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결정하자. 이것이 완전히 분산된 의사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혼자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 뽑아가지고 당신이 다 하세요. 우리는 당신한테 맡길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순응하지 못할 정책들을 막 만듭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면은 의사결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한 사람한테 다 맡기면 의사결정 비용은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수능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이것을 타협한 게 대의민주제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고 시의원을 뽑고 그래서 우리는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아니에요?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우리 대의민주제 거의 소위 대리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분산했더니 의사결정 비용이 많이 들고 집중했더니 소위 의사 수능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을 장점을 합치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IT 기술, 대한민국의 세계 탑 5에 있는 IT 기술을 동원해서 만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동원하게 되면 부분과 전체가 통합이 돼요.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부분이 전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정보가 모두가 갖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몰아준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흩어져서 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명한테 몰아준 것도 아니고 모두가 모두한테 몰아준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모두가 모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분이 전체와 통합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사이 모든 블록이 과거를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자, 블록체인이란 뭘 만드는 기술이냐? 신뢰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신뢰는 지금까지 어떤 거였느냐? 신뢰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문화로 구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한 번 거래, 아니고 2번, 3번, 10번, 100번 해보니까 믿을만 하네. 그러면 이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는 오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남유럽과 북유럽의 차이는 신뢰예요. 북유럽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냅니다. 남유럽은 내가 세금 내도 제대로 쓰일 거라 생각 안 하니까 탈세를 해요. 저신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저신뢰 사회가 인류 국가로 간 사례가 없어요. 이 신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저신뢰 국가입니다. 이거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한 10년, 20년 걸리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다 끝나버립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신뢰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모두가 과거에 뭘 한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되 보지는 않아요. 공유만 하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언젠가 볼 수 있어요. 언젠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그렇지만은 언젠가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나로 하여금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투명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소유자 간의 거래가 암호화돼서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어요.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과거의 기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기록을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의 개념이에요. 제가 여기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이 돈에 꼬리표가 없잖아요. 그죠? 돈에 꼬리표가 없는데 이 블록체인으로 만든 돈은 이 돈이 누구를 거쳐서 어떻게 왔는지가 다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뇌물을 받은 건지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인지 이게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부를 했는데 기부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투명한 사회로 가는 겁니다. 다시 넣을게요. 자, 이래서 이 블록체인의 개념하에서 현재 금융거래가 이제는 모두가 모두의 거래를 알고 있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물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블록체인 구조하에서 블록체인은 어디에 쓰이는 거냐?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봤죠?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응용 분야입니다. 신뢰가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죠. 돈은 뭐예요? 이 종이에다가 심사인당 그림 그려놓은 게 돈인가요? 우리 그렇게 하면 위조지표가 됩니다. 돈은 뭐예요? 신뢰가 있는 교환될 수 있는 숫자예요. 교환 가치를 가진 숫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제일 신뢰가 필요한 돈이 블록체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돈만이 신뢰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보면은 공공보안이 다 신뢰입니다. 주민등록증 신뢰죠. 아무나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각종 출생기록 신뢰잖아요. 이거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바뀝니다. 투표 신뢰예요. 지금은 우리가 투표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 사무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는 걸 입증하고, 그죠? 직접 투표입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안 보는 데 가서 찍어요. 비밀 투표예요. 직접 비밀 보통 투표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표를 우리가 투표장 안 가고도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투표장 안 가도 직접 비밀 보통 투표를 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 체계의 우리 거버넌스 구조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거래 계약서가 다 블록체인으로 바뀝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뭘 바꾸느냐? 바로 저 표에서 우리가 수능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거래 비용이 적지만 거래 비용이 많은 이 구조를 뭐로 바꾸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투표 비용을 0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 국민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4대강 해야 되느냐? 제주에 항만 건설해야 되는가?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다 투표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안 들어요. 이러면 국가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만든 게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가 스위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직접 민주주의가 문제가 뭐냐? 잘못하면 우민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전자투표가 이번 미국 선거에서도 유타주 선거에서 예비 선거에서 활용이 됐습니다. 이미 스페인에서 활용됐었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겁니다. 지금 대의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하고 융합되어 있는 융합민주주의가 탄생하는 거예요. 융합민주주의가 되면은 국회가 소위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통과돼야 될 법을 통과 안 시키고 있거나 아니면은 통과 안 될 법을 통과시키거나 그거를 국민청원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곡된 가든 이 소위 분배 구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위 미래 사회는 생산량이 지금보다 5배, 6배 증가되고 분배 구조가 정당화되면은 우리에게 훌륭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소위 디지털 크러쉬란 게 뭐냐? 이제 미래 사회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죠. 한 개의 축은 초생산 경제 자산입니다. 한 개의 축은 초신뢰 사회 자산이에요. 이 두 개의 자산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소위 신뢰와 경제가 연결돼서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2022년까지는 소위 기술혁명이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2023년이 되면은 소위 초신뢰 기반의 정부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서는 공유경제와 분배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차 경제혁명의 과제들. 첫 번째는 우리가 제도개혁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 혁명과 거버넌스 혁명 그리고 블록체인 이것들이 소위 경제혁명의 근본이 되죠. 근데 인간의 문제를 다뤄야 되겠죠? 인문의 융합 보겠습니다.
인간이 바뀌어요. 왜? 4차 산업혁명은 결국 개인의 자기 표현, 자기 실현 이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문이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는 호모 세피엔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호모 디지쿠스까지 갔다 오랬는데 그 다음 인류를 제가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책을 썼습니다. 근데 책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영어로 썼습니다. 더 안 팔려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결합한 인간이 슈퍼맨이 되고 이 슈퍼맨들이 소셜 네트워크로 집단 생명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인간이 슈퍼맨이 되고 이런 슈퍼맨이 집단 생명이 되면서 이렇게 초생명 구조로 간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소멸이 아니고 개인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과거 작은 시골 동네에서는요,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가 순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대도시화 되면서 이제는 옆에 일을 모르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것이 이제는 사회가 천백해졌는데 사람이 다시 집단 생명화되게 되면은 다시 사회가 작아지는 거예요. 스몰 월드가 되는 겁니다. 스몰 월드가 되면 뭐가 되느냐? 사회 가치와 경제 가치가 교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교환되는 구조가 4차 혁명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일해서 버는 소득은 반드시 불평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혁신이 계속 일어나면서 세상이 발전해요. 그런데 소비로 가는 2차 분배는 비교적 평등해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를 연결하는 게 뭐냐면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를 연결하는 조세 기부예요. 지금은 조세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부가 많아져야 돼요. 이 사회가 바로 스몰 월드로 가는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진화하고 집단 생명화되고 착한 소비가 일어나는 혁명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혁명이란 것은 철학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철학이 없는 혁명은 혁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윈의 진화론, 뉴턴의 과학혁명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명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 지금 새로운 미래 사회는 뭐냐? 한마디 키워드가 상생입니다. 선순환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와 기업은 서로가 갈등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역할은 가치를 만드는 과정과 이 세상과 가치를 순환하는 두 개의 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밸류에서 코스트 사이를 만드는 가치 창출이 기업이 만드는 가치고, 이것을 가운데 프라이스까지를 사회에 주고 밑에 프라이스에서 코스트까지를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가 기업 활동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소위 이노베이션과 마케팅 두 개가 기업의 기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과정이 순환되는 이 순환 과정이 이제 우리 사회가 만들어갈 굉장히 기본적인 구조고, 이 구조가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순환해야 된다. 제가 긴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이것이 선순환 사회로 가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래서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가 순환을 해야죠. 바로 국가 거버넌스는 뭐냐?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는 리더십인 겁니다. 이거를 국가가 만들어 가야죠. 그러면서 인간과 개인과 사회, 기업과 사회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철학은 뭐냐? 융합 상생의 철학이에요. 이제는 경쟁과 갈등의 철학이 아닙니다. 후천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상생의 세상입니다. 이 천진, 소위 상극의 기운이, 음과 양이란 상극의 기운이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상생으로 바뀝니다. 이 소위 상극의 기운이 순환되면서 상생으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세상이죠. 이 미래 세상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개인은 기업가 정신으로, 그리고 기업은 부가가치 순환으로, 그리고 국가는 초생명 사회로 가는 거죠. 이러한 초생명 사회로 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안들을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10가지 과제가 있는데 제가 이름만 그냥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규제개혁으로 성장을 촉진하자. 일단 나라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스마트 정부로 행정 효율을 증대시켜라. 공무원 더 뽑으면 안 돼요. 있는 공무원 가지고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 강화로 해서 국가가 혁신할 수 있도록 하되 여기에 필요한 소위 이 사회 안전망을 갖춰줘라.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고 권력을 개방과 분산시켜라. 특히 검찰권의 분산이 대한민국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일제청산을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역사청산 못했죠? 그죠? 우리 아직 역사청산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대사, 지금 또 우리 고대사는 너무나 미답 상태죠. 그리고 일제가 만든 검찰, 경찰 구조 우리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검찰 구조 가는 나라가 없죠. 그리고 지방자치 확대해줘야 됩니다. 조세제도 혁신해야 되고 교육제도 혁신해야 되고 혁신과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우리의 기본적인 10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